안녕하세요. 문학생연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아입니다. 네. 시즌 6이 맞나요? 네, 시즌 7. 네, 시즌 7 10화 우리가 세상을 이야기를 멈출 때 벤하민 라바투트의 책을 다뤄봅니다. 오늘 시작하기 앞서서 네. 새로운 게스트분이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섭외로 어, 오셨습니다. 또 재하 씨의 섭외로 오신 네, 영광입니다. 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성 빼고 말하면 예. 동현입니다. 네. 조금 소개를 좀 드리자면 지금 글 쓰는 일을 하고 있고요. 분야는 과학 쪽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뭐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하는 소시민입니다. 과학 기자. 과학 기자. 이게 그래서 제가 네. 섭외를 그럼 전공이 네, 저는 화학공학 전공했어요. 화공이세요. 오늘 사실 저랑 재하 씨는 오늘 뭐 거의 이제 존재의 의의가 있는 이 버스를 좀 타려고 합니다. 오늘 수진 씨와 이 동현님의 버스를 타고 네. 우리가 세상을 이야기 멈출 때 이 네. 책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제가 사실 이 책을 골랐거든요. 네. 제가 이 책을 리스트에 올렸는데 두 분의 제가 읽기 전에 반응을 이렇게 보고 내가 커다란 재앙을 몰고 왔구나 이 두 분에게 상당히 반성을 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동현 씨도 혹시 그 스포를 해주신다면 네. 읽으신 느낌이 어땠는지 저랑 재하 씨한테 어떤 재앙 같은 작품이었거든요.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혼돈의 카오스예요. 혼돈의 카오스였다. 내용이 좀 소재는 저는 재밌게 이제 흥미가 생겨가지고 선택했는데 이분이 좀 서술하는 방식이 너무 좀 좌우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이런 소설이죠 이게. 네. 네. 네, 이거 좀 불편해서 제가 좀 이해하기 좀 힘들었어요. 이거 네. 좀 배경 지식이 없어가지고 아마 한국인이 받아들이기 조금 힘든 쉽지 정서가 않았어요. 아닐까. 자, 오늘 책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책 우리가 세상을 이야기를 멈출 때는 좀 생소한 분야죠. 네. 이게 열린문 닫힌 교회 같은 열림교회 닫힌 문. 닫힌 문 네. 같은 그런 논픽션 픽션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역사적인 사실은 맞으나 네. 이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서술들은 다소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는 허구가 껴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의 책 작가는 벤하민 라바투트입니다. 네덜란드 태생으로 칠레에 살고 있는 1980년생 작가입니다. 오늘의 작품으로 2021년 부커상 최종심에 올랐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가장 먼저 뜨는 게 이 책이 뭐 부커상 어쩌고 저쩌고 맞아요. 이걸로 후킹을 네.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책이고 올해 이 책 말고도 새로운 책 더 매니악이라는 것도 나왔는데 그것도 또한 꽤나 핫한가요? 존 폰 노이만이라는 컴공의 아버지격 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 또한 과학소설인 것 같아요. 책이 좀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요약을 좀 해가지고 써왔는데요. 다소 길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천천히 한번. 네, 5개의 이야기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로 프러시안 블루, 슈바르트 실츠 특이점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심장의 심장. 네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이야기를 멈출 때 이게 표제작이 됐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밤의 정원사라는 이야기가 이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프러시안 블루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독일 군인들은 페르비틴이라는 상품명의 메스암페타민에 의존하면서 전쟁을 치릅니다. 메스암페타민이 네, 어떤 환각을 일으키는 건가요? 그게 대표적인 요즘 마약이죠. 그죠? 펜타닐. 코로 이렇게 흡입하는 그거 아닌가요? 펜타닐 같은 건가요? 그런 류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패전이 예상되니까 전쟁의 마지막 몇 달간 자살의 물결이 독일을 휩습니다. 나치 지도부는 물론 독일의 평범한 일가족들까지 약을 먹고 자살하거나 아니면 가방에다가 돌을 넣어서 일가족이 같이 강물에 들어가서 자살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로 사용된 독극물이 시아나칼륨 캡슐이었어요. 시아나칼륨. 시아나칼륨. 그래서 이보다 앞선 치클론 A라는 시아나물은 농약이나 살충제로 쓰이던 물질이고요. 이를 전신으로 하여서 나치가 치클론 B를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 학살에 사용합니다. 가스로 사용하죠. 이 시아나물의 특징이 고운 푸른색이에요. 그래서 나치의 그 학살 가스실에서 지금 들여다보면은 벽이 푸른색으로 물들어 있다고 하죠. 시아나물의 기원은 유럽 미술계에 파란을 일으켰던 안료로 시작한 건데 이 안료는 스위스의 요한 야코프 디스바흐가 빨간 염료를 만들다가 우연히 발견하는데 그거를 이제 프러시안 블루라고 이름 붙입니다. 이에 1782년 스웨덴의 화학자 셸레가 프러시안 산이라는 현대의 가장 강력한 독약을 만듭니다. 프러시안 블루에다가 이 시아나 물에다가 그 황산을 묻힌 스푼을 담가서 이렇게 흔들었대요. 그래서 산이 탄생했는데 그게 프러시안 산. 네, 한 단계 발전한 거죠. 그리고 이 스웨덴의 화학자 셸레가 또 다른 걸 또 만들어요. 영롱한 에메랄드 그린 색깔의 페인트를 만들어 파는데요. 그래서 옛날에 중세 근대 시대의 어떤 궁들이나 지금도 그 브리저튼 네, 그 영국 드라마. 네, 그런 사극격에 그런 거 보면 벽이 파란색이랑 초록색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부자의 색깔이었대요. 네. 옛날에는. 네. 근데 이게 역사에 남을 강력한 비속의 안료였대요. 그래서 이 안료 때문에 유럽의 어린아이 수천 명이 죽고 또 역사적으로는 또 나폴레옹이 이 안료 때문에 비소 중독으로 죽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하인들도 같이 이제 모시다 같이 중독돼서 죽는 거죠. 비소는 몸에 천천히 쌓여서 천천히 죽게 하는 데 반해서 시아나물은 속효성이어가지고 먹는 즉시 죽는 거죠. 러시아 제국의 그레고리 라스푸틴도 이 물질로 독살되었고요. 앨런 튜링도 이 물질로 자살했죠. 맞아요. 그리고 영화 오펜하이머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오펜하이머의 그 실험실에서 오펜하이머가 그 본인의 지도 교수에게 앙심을 품고 사과에 독을 주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시아나물이에요. 뭐 청산 네, 맞아요. 청산가리 그건가요? 맞아요. 맞죠? 맞습니다. 예. 그러다가 한편 전쟁 중에 가스 공격 이야기가 또 이에 이어서 나오면서 독일의 유대인 화학자 프리츠 하버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어보셨죠? 네. 프리츠 하버는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하버 보슈법을 고안을 해가지고 질소 비료를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그래서 인류를 굶주림에서 구원한 위인이자 또 명감이 분명한 인물이에요. 전쟁 중에 염소가스를 개발해가지고 제2차 이프루 전투에서 수만 명을 대량 학살한 전범입니다. 그래서 또 뭘 했냐? 앞에서 말한 치클론을 처음 개발한 화학자가 바로 하버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유대인을 학살하는 데에 본인이 개발한 화학물질이 가장 많이 쓰였다. 이런 이야기가 프러시안 블루. 네, 프러시안 블루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알아듣겠어요. 좀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 슈바르트 실트 특이점. 저 이 발음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슈바르트 실츠라고 했다가 슈바르트 실트라고 했다가 네. 주위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독일의 천문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인 슈바르트 실트가 주인공입니다. 이 이야기는 천문학 천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나이 28살에 독일의 최연소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괴팅겐 대학교 천문대 또 대장이 됐고요. 대장이라 그러네요. 천문대의 장이니까 대장인가 봐요. 대장님이시네요. 대장님이시죠. 근데 이분이 아주 화끈한 성격을 가지고 계신 화끈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40이 넘은 나이임에도 전쟁이 발발하니까 누구보다 먼저 자원하셨대요. 애국심이 대단한. 네, 그래서 오군 포병연대 참호에서 주둔을 하면서
탄도를 계산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니까 탄도 계산을 그때 당시에 시켰나 봐요. 참전 중에 1915년 11월 물리학 연보 39호에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대성 방정식을 이제 올린 거예요. 근데 그걸 읽고 이제 해를 풀어가지고 이 슈바르트 실트가 보냅니다. 이 전쟁 중에 이걸 풀어낸 거죠. 네, 이제 콧노래 부르면서 쉽게 했나 봐요.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금방 풀어서 누군가가 보낸다는 거에 놀랐다고 아인슈타인의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맞아요. 이게 허구의 내용도 섞여 있다 네, 보니까 이 책의 단점인데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 책에는 묘사가 돼 있고 이 방정식을 그래가지고 풀면서 발견한 게 슈바르트 실트 특이점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블랙홀이죠. 아 이게 네, 블랙홀인가요? 블랙홀이에요. 그런 내용이었군요. 슈바르트 실트 특이 공간이 짜부라들면서 그런 네. 내용이었군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면서 블랙홀의 존재를 최초로 이론으로 발견을 하고 그리고 슈바르트 실트 반지름이라는 것도 또 발견을 해요. 같이 이게 바로 사건의 지평선. 유나의 노래가 유나의 노래. 슈바르트 실트 반지름이다. 네. 사실은 사건의 세상에. 지평선의 그 노래의 다른 이름이 슈바르트 실트 반지름. 세상에 너무 끔찍한데요. 아니 저는 그거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렇게 낭만적인 노래를 썼다는 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윤아 씨가 대단한 네. 예술가였다. 제 평가한 거. 원래도 그렇죠. 훌륭했지만 그럼요. 더 대단한. 네. 그래서 이 해를 구해서 아인슈타인에게 보내고 나서 슈바르트 실트는 포격을 맞아가지고 포병이었으니까 사망합니다. 이 방정식을 저널에 낸 아인슈타인도 풀어낸 슈바르트 실트도 본인들이 풀어놓고 만들고 풀어놓고 이 방정식의 해를 상당히 부정하고 싶어해요.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탄생부터 그리고 이걸 만든 사람들의 반응까지가 이 단원, 이 챕터 슈바르트 실트 특이점이라는 단편에 서술이 돼 있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자기가 식을 만드는데 만드는데 답을 모르고 만들었다. 그럼 잘못된 문제일 수도 있는. 너무 신기해요. 이런 이과들의 이런 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이해가 되시나요, 동영님도 이런 답이 없는 방정식을 이렇게 하는. 근데 원래 웬만한 법칙들이 우연을 통해서 탄생해서 보통 약간 좀 시도하는 게 혼자만의 업적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뭐 어떤 대단한 발견이. 근데 그게 쭉 이어온 학자들이 쌓아와가지고 이 사람의 잘못된 오류를 수정하고 누가 좀 개선하고 해가지고 법칙으로 보통 되는 거라서 그것도 거의 시초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 과정에. 들어도 모르겠어요. 네. 뭔가 집단적으로 집단지성인 것 같아요. 집단지성으로 이제 뭐 오류도 수정하고 개선해서 뭐 이제 일반 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을 보통 과학적인 그게 과학 방법론이라서 방법론이구나. 사실 이걸 아마 푸는 과정 그 방법론 자체도 발견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걸리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거 해볼까요? 네. 세 번째 단편 심장의 심장입니다. 일본의 수학자 모치즈키 시니치와 그로덴티크라는 수학자의 이야기입니다. 모치즈키 시니치는 IUT라는 우주간 타이히 밀러 이론이라는 이론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진짜예요? 사실관계입니다. 네. 이를 통해서 ABC 추측이라는 수학계의 난제를 풀었다고 주장하는 일본인 천재 수학자입니다. A 플러스 B는 C다 이거죠? 근데 그냥 A 플러스 B는 C가 아니고 네. 좀 더 복잡합니다. 이거 ABC 추측이라고 써보시면 위키에도 나와 있고 근데 위키를 보고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요. 유튜브에 자세히 설명한 내용들이 ABC 추측이 있다. 네, 뭐 소인수랑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런 걸 만족하는 뭐 자연수는 없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 찾아보시면 네. 흥미롭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우리도 한 번쯤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옆나라 일본
천재이기도 하고 네. 비트코인 최초 개발자로 몰렸던 그 사람 맞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아니냐고 계속 막 그 사람일 거로 추측된다 네. 막 그 얘기했던 그 사람이고 그렇구나. 네, 본인이 아니라고 친히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기이한 사람입니다. 본인의 천재성만큼이나 16살에 프린스턴 대학교에 입학해서 23살에 박사학위를 받고요. 2년 뒤에 돌아와서 교토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등장인물 알렉산더 그로텐디크는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수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1966년에 필즈상도 받았고요. 수학계의 노벨상에. 위에서 말한 모치즈키 시니치가 이 사람의 추론 중에 하나를 증명해내면서 주목받았습니다. 수학의 여러 분야를 통합한 하나의 이론을 만들려고 끝없이 시도하는 천재 수학자인데요. 그러던 중에 1970년에 40이 넘은 그의 인생에서 대전환을 맞이합니다. 본인이 발견해낸 개념들이나 과학적 발견이 세상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가족도 버리고요. 세상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순식간에 시대 정신에 휩쓸려가지고 히피가 됩니다. 이 당시가 그쵸. 네, 그때 히피가 되게 맞아요. 미국도 막 그랬고 전 세계적으로 좀 그랬다고 하죠.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갑자기 생태약, 군산 복합체, 핵 확산 이런 거에 상당히 집착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바닥에 양탄자를 떼고 문틀 위에서 막 자고 집안에 불황자, 교수, 히피, 평화주의자, 도둑, 수녀, 매춘부와 어울려서 공동체를 꾸려가지고 생활하면서 막 떠돌고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막 씻지도 않고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기행은 물론 단식 같은 행위들로 스스로를 극단적인 상태로 몰고 가면서 자신의 정신을 탐구합니다. 1991년에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본인의 그동안의 연구 기록을 몽펠리에 대학교에 기증합니다. 대신에 열면 안 된다고 했대요. 기증은 하되 열어보면 열어보지 안 마라. 된다. 왜 주는 거야? 열어보라고 준 너무 거 더 아니에요? 열어보고 싶잖아. 그쵸? 그러니까요. 열어보지 이상한 말라고. 사람이네. 그 조건으로 기증을 하고 그러다 갑자기 20년 후에 또 나타나요. 그러더니 도서관에서 자신의 책을 모조리 회수하고 자신의 논문, 저서 등 작품에 대한 모든 판매를 막아달라고 요청하고요. 그래서 본인의 모든 흔적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간이나 그렇게 살다가 죽기 며칠 전에 병원에서 유일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픽션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모치즈키 시니치입니다. 귓속말로 죽기 전에 닷새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그가 기증한 마지막 연구 자료를 불태우라고 시켰나 봐요. 그래가지고 기름과 라이터를 들고 몽펠리에 대학교를 갔다가 그 기증한 그걸 예. 태우려고 갔다가 적발돼가지고 끌려나오고 사실은 그 다음 날에 여기 유럽에서 모치즈키 시니치의 그 수학 간담회 뭐 설명회 증명? 네. 증명해내는 네.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를 그래서 불참합니다. 쫓겨나면서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야, 근데 저는 이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심장의 그죠? 심장이. 네, 네. 그죠? 아마도 유일하게 약간 스토리가 좀 스토리가 있어요. 아 그리고 이게 너무 웃겼던 게 이게 진짜 리터럴리 문서잖아요. 네. 불태우려고 하고 막 이런 게 그래서 보면서 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들 되게 자의식 과잉이다 이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 묘사된 그 불태우러 갔을 때 걸렸을 때 모습이 무릎을 꿇고 라이터를 들고 불태우게 해주십시오. 막 이게 너무 일본인의 그거 맞아요. 같지 않나요? 그 도계자 사무라이 하는 거. 정신. 네, 약간 진짜 그런 느낌이요. 저도 진짜 재밌게 읽었습니다. 여기. 네 번째 표제작이죠. 우리가 세상을 이야기를 멈출 때의 내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20세기 초에 양자역학이 탄생하는데 가장 크게 일조한 물리학자 두 명이 이제 가장 크게 일조한 물리학자 중에 두 명이 등장합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의 에르빈 슈레딩거 그리고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리의 카르너 베를 하이젠베르크입니다. 이 슈레딩거가 그 고양이 그 맞아요. 건가요? 그게 살짝 등장하잖아요. 책에.
하이젠베르크는 양자역학의 기술 방법인 행렬역학을 고안해냅니다. 슈레딩거는 파동 방정식을 고안하는데 따로 고안을 한 거야 각자. 근데 나중에 둘이 그래서 엄청 싸우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너 건 틀렸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가 없다. 이게 하이젠베르크가 상당히 고뇌를 해가지고 엄청난 기행과 자기 수련 끝에 이 행렬역학을 완성해내는 과정이 이제 나오는데 그에 비해서 슈레딩거는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 같으니까 하이젠베르크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그 설명회에서 노발대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뭐다? 결국 똑같은 거였다. 네. 나중에 폴딜에게 의해서 결국 둘이 같다는 것이 증명된 논문이 나옵니다. 후에. 이 이야기에는 하이젠베르크와 슈레딩거의 둘 다 천재잖아요. 네. 결코 평범하지 않은 개인적인 면면 그리고 거의 득도에 가까운 양자역학 이론 유도 과정 코펜하겐 해석 당일의 풍경 그리고 그 코펜하겐 해석에서 나오고 나서 아인슈타인과 드브로이가 기차에서 뒤풀이를 하는 장면까지 서술이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마지막 밤의 정원사는 나머지와 좀 결이 달라요. 맞아요. 좀 다른 내용 같더라고요. 네, 완전히 다른 소설 같은 게 하나 나와 있는데 칠레의 작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짧은 자전적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타자를 치다가 네. 힘이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그때 마무리를 못 해가지고 이게 설명된 내용이 서머리가 돼 있는 게 있으면 인터넷 적당히 긁어와가지고 잘 고쳐 써야겠다. 근데 서머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서머리 하겠습니까? 좀 대단한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마를 때리면서 제가 네. 했는데 그런데 이 내용은 굉장히 짧아서 한 30페이지, 20페이지 남짓이고 조금 다른 이야기들과는 결이 달라서 한번 여기까지 읽어보셨으면 읽어보시는 네. 걸 추천드립니다. 이 밤의 정원사에서 또 프러시안 블루 얘기도 나오고 네, 뭐 슈바르트 실트 특이점 얘기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네, 상당히 요약된 버전으로. 네. 그래서 밤의 정원사만 읽으셔도 네. 두 개는 읽을 수 있지 않나. 이 작가가 네덜란드 태생인데 칠레에 가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칠레에서 본인이 사는 동네를 약간 이렇게 묘사하면서 이용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재밌네요 설명하니까. 네. 근데 중간중간에 단원이라는 표현이 네. 학교 다닐 때 그러네요. 좀 오래듣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자꾸 단원이라고 제가 네. 아직도 학교를 다니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 책 읽어. 말아. 다음은 이 책을 읽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야기해보는 이 책 읽어 말아 코너입니다. 읽어야 하는 이유에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현님도 네. 이 책에 나오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거들어 주시고 네.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재하 씨와 네. 저 로맨스 정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읽어야 하는 이유 해보실래요? 제가요? 네. 해보실래요? 어떠세요? 저는 사실 뭐 권할 책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과학사 측면에서 좀 관심이 많고 뭐 지식이 있는 분은 좀 재밌게 읽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과학사 좀 지식이 좀 부족하기도 했고 이게 서술이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구 얘기로 쭉 가는 것 같아 하는데 또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뭐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해서 뭐 저는 좀 집중력이 약해서 읽기는 좀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좀 새로운 시도라고 좀 느껴졌어요. 또 이 책의 제목이 우리가 세상을 이야기를 멈출 때잖아요. 그런 제목처럼 이게 그 역사의 빈 공간을 이분이 채우셨는데 이게 사실 거시적으로 이렇게 채운 거랑 우리 미시적인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뭐 현생 살면서 기억하는 거 별로 없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나간 과거를 저희도 나름의 기억과 추억과 뭐 회상하면서 좀 아름답게 채우기도 하고 좀 후회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관점을 받을 수 있었던 새로운 시각, 그 작가의 시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점은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는 참 약간 모호하더라고요. 그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하는지는 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나름 생각해 보면 뭐 하버보슈 같은 사람도 좀
제가 고등학생 때 배웠을 때는 뭐 인류 식량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신 분이고 노벨상 받은 엄청 대단한 그런 인류의 위대한 화학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 드러나지 않은 암적인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기록된 것만 보면서 편집된 정보로 사고하는 거를 넘어서 몰랐던 부분까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점에서는 뭐 책이 좀 그런 메시지를 좀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다음 읽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수학과 과학에 흥미가 없다면 골치가 상당히 아픕니다. 이게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상당히 아프거든요. 무슨 얘기하는 거지? 싶을 흥미가 겁니다. 있어도 좀 힘들어요. 아, 그렇죠. 흥미가 있으신 분도 힘듭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시작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영화 오펜하이머 보셨나요? 오펜하이머 보신 분들은 사실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뭐 과학 전기라든지 이런 게 나와도 한 사람에 대해서만 설명하거나. 근데 그 양자역학이 이제 고안되고 나서 바로 실용화를 단계를 거쳐서 폭탄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시대에 굉장히 유명하다는 과학자들은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연구를 하는 장면들이 묘사가 돼 있는데 그 묘사를 보면은 다들 뭐 말 안 듣고 이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위인이랄까요? 과학자들이 되게 굉장히 유명한 유명한 과학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저는 되게 반갑고 와,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었겠구나. 이 사람이 말할 땐 이랬겠구나. 이런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또 외전이랄까요? 또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가지고 과학자 개인들의 면면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좀 느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되게 그런 부분에서 흥미로운 소설입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인데요. 일단 너무 많은 걸 꾸겨서 집어넣은 느낌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많은 이론들이 나오고 뭐 증명이 나오고 과학자가 나오고 차라리 편수를 좀 줄이고 이야기가 좀 느슨하게 전개가 됐으면 더 좀 몰입해서 읽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아까 동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 나왔다가 갑자기 이 사람 나왔다가 맞아요. 한 글에서도 그런 게 많이 전이가 일어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과학자들이 말씀드렸다시피 다 천재죠.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기행이 이 중에 괴짜가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맞아요. 그죠? 네. 괴짜가 아닌 사람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 기행이 상당히 볼만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이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그 기행 때문이에요. 이 기행을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뭐 오컬트 무비도 아니고 이게 나중에는 좀 그 묘사들이 되게 또 적나라하게 돼 있는 맞아요. 것도 많고 좀 읽으면서 불편보다는 불쾌가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굳이 알고 싶지 않았다 이런 것까지 너무 많은 많아서, TMI.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미술 하는 그 조각가 중에 그 사람 누구죠? 영화도 나왔는데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그 걷는 개 이렇게 조각한 사람 누구죠? 그 파울레티 아닌가요? 누구지? 그 마른 사람? 맞아요. 리움에 있는 그거. 자코메티요? 자코메티. 네. 자코메티 영화 보셨나요? 아니요. 자코메티 영화를 보시고 상당히 감명받은 분들은 이 기행을 보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자코메티도 상급 괴짜거든요. 기행을 많이 했나요? 자코메티가 장난 아닙니다. 자코메티를 보고 이게 바로 예술이구나. 이 예술가의 그런가요? 예술가의 어떤 유명세와 괴짜 같음의 어떤 정도는 정확히 비례하는구나. 그거를 느끼신 분들은 이 기행을 본다면 이런 사람들이라면 무언가를 해도 하겠다.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동현님은 이 책 어떻게 읽으셨나요? 전반적인 감상평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감상평이요? 네. 사실 장르를 모르겠어요. 이 픽션과 논픽션을 섞어놨다 했는데 이게 뭐 사전 지식이 있는 사람도 헷갈릴 수 있는데 저희 기반이 거의 없었잖아요. 네. 여기 등장하는 뭐 인물이나 사건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어느 게 진짜 일어난 일이고 어떤 게 좀 채워넣은 건지 그거에 대한 좀 판별법이 맞아요. 작가가 네. 조금 그걸 안내해 줬으면 예를 들어 뭐 음. 각조를 조금 달아준다든가 음. 뭐 좀 문단을 좀 나눠준다든가 하면 좀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좀 혼란스럽게 했는데 그래도 이거 제목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멈출 때 이게 딱 끊겼잖아요. 뒤에 문장이 완전 끝나지 않고 작가가 무슨 의도로 이 문장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이해하기 멈출 때 저는 세상은 정말 멈춰버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끊임없는 탐구 네. 이런 게 필요한. 그래서 뭐 저희도 이쪽으로 사실 인기 있는 장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학사나 뭐 과학 이론이나 수학이나 대중들이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길 멈추진 않아야 되지 않나.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런 사람들이 안 해줬으면 그렇죠. 양자역학 없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지금 21세기에 누리는 기술들이 다 20세기에 나온 이런 긴 열전들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딱 그 표면적인 몇 가지만 받아들이고 뭐 그렇게 대댓거니 하는데 그 기술이 탄생한 배경을 보면 또 엄청난 사학적인 재미난 얘기도 있고 또 저희가 자각해야 될 반성할 점도 있잖아요. 뭐 2차 대전이나 뭐 냉전 때 일어난 비인류적인 뭐 우주 실험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밝혀주는 뭐 여기서는 다 밝혔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는 책들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재하 씨는 이 책 어떻게 읽으셨나요? 이게 제가 책을 한 번에 여러 권 막 읽고 있으면 주변에서 요즘에 어떤 책 읽냐, 이 책은 뭐냐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한참 생각하다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대단한 나머지 360도 돌아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는 이론이나 법칙의 발견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공적, 성취 이런 것보다는 인간 누구로서의 삶을 조명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겠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표제작보다는 첫 번째 장의 인상이 되게 강렬했거든요. 프러시안 블루. 네. 그래서 이 책을 1장까지 읽고 센데 책을 덮고 일주일 뒤에 이제는 뒤에를 읽어야 진짜 된다 읽어야 하면서 한다. 그렇게 읽었는데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허구인지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 사실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김상국 교수가 문학동네 라이브 방송 중에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역사에 존재하는 빈 부분은 비워둬야 되는데 이 책은 그 부분을 픽션으로 다 채워버려서 이 경계가 흐려진 게 아쉽다라고 우리랑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생각보다는 물리학자의 권위자인 그 김상욱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진실과 허구를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뭔가 이 20세기 초중반의 중요한 과학적 사건들을 좀 접근하는 방법이 철학적이고 어떤 역사적인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주는 불안함이나 그 예측에 대한 걸 SF 장르로 우린 많이 그동안 접했잖아요. 네. 근데 이 몇몇 챕터들을 통해서 그 기술을 개발한 과학자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두려움, 인간적인 면모, 뭐 그런 삶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았고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어서 재하 씨의 의견을 보태자면 제가 대체 뭘 읽었는지 모르겠다. 읽긴 읽었는데 이 책을 읽었다고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UDT 행군법을 읽으셨나요? UDT 행복법을 읽었거든요. 묵묵하게 고개 숙이고 그냥 글자만 읽어 나갔는데 이 책은 제가 읽었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 한 해에 몇 권 읽니? 라고 했을 때 이 책은 빼고 얘기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수진 씨가 얘기 요약해 주신 거 보면 되게 재밌는 내용이었어요. 다행이네요. 네. 근데 제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다. 아. 제가 읽을 독서에서는 그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폰은정이 읽은 폰책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철저히 이과형 인간에 대한 맞춤 소설이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영원히 아마 흥미를 느끼지 못할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자기 앞의 생은 2번 읽으면 좋았다. 근데 이건 2번 읽기조차 싫은 아주 힘든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저희가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이제 허구랑 이게 섞여 있잖아요. 픽션과 논픽션이.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처음에는 다 진짜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했는데 뒤에 이제 감사의 글에 그걸 보고 약간 배신감이 느껴지는. 네. 뭐야 이거? 그 감사의 난 뭘 글에 읽은 거야? 그 뭐라고 돼 있죠? 그 누구냐? 그 일본 모치즈키 시니치의 이야기는 그가 발견한 이야기 빼고는 거의 다 허구다라고 네 맞아요. 나와 있죠. 이렇게 써 있어요. 프러시안 블루에는 허구의 문장이 하나밖에 없는 반면 뒤에서 더 자유분방하게 쓰되 각 작품에서 다루는 과학 개념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이런 발견한 사실들은 진짜지만 그 사이사이는 다 허구였다는 거죠. 그래서 좀 속상했습니다. 허구면은 좀 재밌게라도 쓰지. 누구랑 맞짱을 떴다 해가지고 차라리 지어낼 거면 그렇게라도 썼으면 재미라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래서 스토리텔링과 구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벤하민 라바투트가 수진 씨한테 한번 컨펌을 받았다면 이렇게 요약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컨펌을 받았다면은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마찬가지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 그 오펜하이머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인셉션, 인터스텔라 이런 것들이 사실 엄청난 과학 이론을 담고 있잖아요. 실제로 감독이 뭐 그런 거에 흥미도 상당히 있어서 공부도 직접 하고 이런데 그거를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 책처럼 써놓을 게 아니라 좀 논란식으로 좀 구성했어야 되지 않나. 이거를 과연 소설이라고 봐도 되나? 애초에 이런 물음표가 뜨는 책이었습니다. 그래도 참 대단한 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지구가 이만큼 발전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마이크로 녹음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 녹음된 콘텐츠를 팟캐스트라는 뭐 서비스를 통해서 또 핸드폰으로 듣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핸드폰 얘기 나오잖아요. 여기 양자역학 어쩌고저쩌고가 핸드폰 뭐 해가지고 어쩌고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게 진짜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야 너 이거 무조건 양자역학에 대해서 해야 돼 해가지고 시킨 것도 아니고 혼자 막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막 기행하면서 수 막 하고 방정식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제 존경심이 들 정도로 대단하다. 뭔가를 증명하고 발명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걸 느꼈고 그 지구에 저 같은 사람이 지금 이제 70억 명이 있다고 하면은 전 아직도 죽창이나 아니면 뗀석기는 넘어섰겠죠. 그래도 간석기 정도는 네, 간석기 정도로 이제 수렵 생활하고 있을 것 같아요. 청정 지구 좀 기후 위기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들이 환경 파괴의 주범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 들고 좀 아무 말이나 했는데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말 뭐 이런저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읽으면서.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그 물고기 는 존재하지 네, 않는다. 그거랑 좀 비슷한 맞아요. 결인가 생각했는데 전혀 다르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진 씨는 이 책 어떻게 읽으셨나요? 예,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셨겠지만 상당히 즐긴 독서였다. 네. 수진 씨가 예. 눈빛이 달라요. 지난주랑 눈빛이 네. 다르죠. 네, 그쵸? 눈깔이 살아났죠? 제가 물투를 과탐 과목으로 수능을 봐가지고 이 내용을 다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가면은 또 한 번 더 하죠.
좀 오래되기는 했는데 최근에 오펜하이머를 보면서 이론으로만 보던 과학자들이 말하던 모습을 보니까 신기했는데 그 이외의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덕질을 하는 그런 기분일까요? 덕질. 그러니까 무성 영화를 보다가 흑백 무성 영화를 보다가 컬러의 유성으로 돌아온 거죠. 네, 너무 다이나믹했고 제가 이런 기인들의 어떤 괴짜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공대 화공 나오셨으면 네. 학교에 그 괴짜 교수님들이 진짜 많지 않았어요? 교수님들 자체가 괴짜이신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맨 땅에 헤딩 하시는 분들 많죠. 그 보통 과에서 저분이 왕년에 천재셨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 무조건 이상하거든요. 그분들 네. 다 T라서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분류안에 속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그래요? 일반인의 분류 안에. 네,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는 조금 온건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그분은 컴공 교수셨는데 암호 쪽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보통은 대학교 교수님들이 연구생을 받잖아요. 네. 근데 그분은 옛날부터 연구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학원생을 안 받았대요. 어떤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생을 안 받았대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방에서 담배를 펴야 되는데 누군가 있으면 담배를 못 피니까. 그리고 그분이 진짜 말씀이 없으시고 맞담배는 싫으시대요? 진짜 근데 담배를 담배 피는 거 진짜 많이 뵀거든요. 네. 정말 쿨하고 정말 맛있게 피우세요. 혼자 피시는 거 좋아하시군요. 네, 마모 교수님이신데 진짜 근데 저는 그분이 너무 좋았어요. 설명 진짜 간결하시고 네 그리고 제가 정리해야지. 그분과 개인적인 얘기를 딱 한 번 해봤는데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네. 막 끼워서 막 타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5층에서 내려갔는데 3층에 딱 멈춰가지고 내리시더니 이게 눈치를 쓱 보시더니 애들이 싫어한다는 걸 알았나 봐요. 이게 자리가 없는데 꼈으니까. 발목이 안 좋아서. 그러고 내리셔서. 뭐 그런 분도 계셨고 저희 과에도 그런 분이 이모 교수님 계시는데 그분은 진짜 이거 말고 정말 일화가 많은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이 정말 로봇처럼 행동하시거든요. 그분이 패스 플래닝 하시는 분인데 로봇이 여기서 저기로 갈 때 어떤 움직임으로 갈 때 최적인지 그런 거를 연구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학부 연구생이 저의 동기였는데 그분이 이제 연구실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서 이렇게 논문 쓴 거를 들고 기다렸대요. 컨펌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교수님이 오시길래 또 워낙에 말도 없으시고 그런 분이라서 얼어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더니 이렇게 지나쳐가지고 문을 열고 그냥 들어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학생이 앞에 있는데 왜 왔니라고 물어야 되는데 네. 전혀 인간적인 면모. 그거 말고도 진짜 기행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그 기행이라는 것들이 다 되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회성이라고 네, 여기는 사회성의 결여. 네. 그거 말고도 뭐 진짜 많은데 아무튼 근데 그런 걸 관전하는 재미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재미가 아니려나? 그래서 저는 그 약간 소재가 과학인데 저는 애초에 이 사람의 관심이 과학에 있었기 때문이지 뭔가 예술에 있었으면 또 다른 기인들을 설명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단지 소재 이 사람은 애초에 과학에 그 사실관계를 전달할 의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애초에 소설을 쓰기로 결심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과학자들하고 충돌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사람들은 되게 사실관계가 중요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소설가니까 그렇지 않아서. 그래서 또 프러시안 블루 같은 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 소재가 다 등장하게 하는데 이게 선형적으로 가지가 않아요. 이 순서가. 막 이렇게 갔다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하버 이야기도 다른 작가 같았으면 하버 보슈가 사실은 시클론 B 물질을 뭐 개발했는데 그 이후에 나치가 학살한 이야기를 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뒤집어 놨잖아요. 맞아요.
되게 불친절한 작가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단지 이제 과학 내용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서 조금 재밌게 읽은 거긴 한데 이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예술가적 그런 행동들과 마인드,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극단의 이상을 향해서 가는 어떤 인간의 여정이랄까요? 그런 거를 어떤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들으면서 신기했던 게 그런 뭔가 기행 네. 이런 게 왜 예술가적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건지. 뭘까요?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한 줄 평도 벌써 결정을 했는데 고도로 발전한 과학은 예술과 구분할 수 없다. 약간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양자역학 발전되지 않았을 거잖아요. 저는 예술가들도 어떤 인간이 우리가 문화에서 추구하는 어떤 뭐랄까요? 우리에 대한 탐구, 인간에 대한 탐구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 되게 추상적인 이야기하고 예술가들이든 뭐 이런 정말 최첨단의 과학을 하는 과학자들이든 우리가 이제 포크레인 들고 공사할 때 저기서 혼자 길을 파는 거죠. 숟가락 하나 들고 숟가락 하나 들고 길을 파놓으면 우리가 포크레인 들고 쫓아가는 거야. 이제 천재 하나와 수많은 범인들이 이렇게 나아가는 게 어떤 인간의 역사가 아닌가 싶어서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잡스가 만든 네, 그런 거. 것도 그렇고. 그러네요. 네. 잡스도 좀 그렇다 볼 수 있고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참 한글이라서 다행이네요. 네. 한국어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연관 검색어. 이 책과 관련된 그 어떤 것이라도 말해보는 연관 검색어 코너입니다. 부제는 뭐 눈에 뭐만이죠. 재하 씨가 또 이렇게 하나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진짜 뭐 눈엔 뭐만에 아주 잘 어울리는 걸 제가 가지고 왔는데 바로 아티스트 이브 클랑의 블루입니다. 이제 프러시안 블루에서 미술사에서 뭐 파란색이 어떻게 뭐 고귀했고 이런 설명이 쭉 나오는데 이 처음에 라피스 라줄리에서 추출하는 파란색 안료가 아프가니스탄이었나? 어디 특정 지역에서만 나서 그게 되게 귀했대요. 그래서 마리아의 의복 등에만 사용됐던 그런 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960년 정도에 프랑스의 작가인 이브 클랑이 인터내셔널 클랑 블루라는 파란색을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서 특허까지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감이 건조한 전후에 색이 변하지 않고 같은 색을 계속 낼 수 있도록 안료 배합을 하고 그 안료 배합법까지 해서 특허를 받은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34세에 되게 일찍 죽었는데 죽기 전까지 이 블루 컬러로 200여 점에 가까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클랑 블루가 하나의 약간 고유 명사처럼 쓰이거든요. 저 색 되게 클랑 블루 같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 이브 클랑의 작품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저게 작품이야? 저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어떤 뭐 색면이 하나 있다거나 어떤 뭐 구를 파란색으로 칠하거나 그런 작품이지만 어떤 그래도 미술사적 가치가 되게 있는 작가로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가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책을 읽고 떠올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 이브 클랑 블루 하면서 생각난 게 혹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보셨어요? 네, 봤죠. 거기 보면은 그 NSOA한테 너가 지금 입고 있는 스웨터가 무슨 색인지는 알아?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 대답을 못하니까 미란다가 그 세루리안 블루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어떤 밈처럼 됐었는데 그래서 세루리안 블루처럼 이 클랑 블루도 약간 좀 미술이나 예술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저거 약간 클랑 블루네 이렇게 써먹기 좋은 거라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멋있네요. 그러네요. 클랑 블루.
나도 그런 걸로 공감대 갖고 싶다. 자, 한번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책을 저희가 읽긴 읽었는데 일단은 두 분은 수진 씨랑 동현 씨는 그거를 이제 공대나 이런 이과를 전공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좋나? 이 재밌나? 수학이랑 과학이? 이거 저는 이제 순전히 문과적인 질문인데 네. 어떻게 흥미를 느끼셨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명쾌함인지 이런 모호한 세상에 명쾌하게 답을 내리는 수학이나 과학 증명해내는 게 좋아서인지 아니면은 내가 좀 이것보다는 내가 이게 적성에 그냥 타고난 적성에 잘 맞아서 그런 건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어떠세요? 저는 사실 문과 체질이라서 공부할 때도 힘들었고 그래서 지금도 뭐 글 쓰는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오히려 한 발짝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오히려 재밌는 것 같은 게 그때는 뭐 당장 뭐 문제 풀고 과제하고 하느라 힘들었는데 이런 방법론이 참 재밌어요. 이제 뭐 이학이라고 하죠. 뭐 이런 수학 과학을 합쳐서 이런 것들이 법칙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재현성이거든요.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이제 전 세계 누가 언제 어디서 하든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이게 법칙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는 말이 보통 그런 거를 재현성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게 왜 좋냐고 생각해 보면 예술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예술이랑 과학의 목적성은 같다고 생각하고 어디서 들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둘 다 인간을 탐구하는 게 최고의 그 목표니까 이제 그 방법이 다를 뿐인데 과학은 이제 자연을 통해서 법칙을 끌어내는 거죠. 그거고 뭐 예술은 뭐 반대로 좀 예적이나 미적인 감각을 끄집어내서 사람을 좀 파악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학문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보통 느끼기에는 그런 뭐 인문학, 사회학, 뭐 예술학은 뭐 사람 철학도 그렇지만 뭐 사람을 탐구하는 건 다들 직관적으로 느끼는데 수학과학은 정말 동떨어진 외딴 섬 느낌이잖아요. 얘네끼리만 노는 것 같고 사실 근데 보면 모든 학문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 지향점은 결국 사람을 이해하려고 이렇게 자꾸만 연구를 하는 거니까 뭐 그런 점에서 보면 너무 거부감을 안 가져도 될 것 같고 뭐 그런 전공을 하고 우리가 막상 배워서 뭐 과제를 해내야 될 때는 정말 힘든 게 맞긴 한데 뭐 그런 살짝 찍먹이라고 하죠. 그렇게도 맞아요. 접근하면 참 재밌는 요소가 많아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흥미를 느낄 수 있다면 저는 수학과학이 그렇게 너무 먼 존재는 아니에요. 먼 존재는 네. 아니다. 저 질문이 있어요. 네. 그러면 보통 기사 쓰실 때 어떤 주제나 소재 같은 게 네. 그 글을 읽는 사람이 대중이잖아요. 그런 거를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세요? 뭔가 시의성뿐만 아니라 이제 과학이 아무래도 내용으로는 조금 어렵기도 하고 배경 지식이 좀 요구되니까 최대한 흥미성을 많이 기본으로 흥미 까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무리 좋은 내용이나 뭐 의미를 담아도 읽히지 않은 글은 결국 사어가 되잖아요. 그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전달의 확장성을 좀 많이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1차적인 것들. 나머지 시의성이나 의미 같은 거는 좀 2, 3차로 좀 플러스 알파긴 하죠. 그렇죠. 일단 읽히는 글을 쓰는 게 주제와. 그리고 저 얘기하다가 생각난 건데 저희가 계속 이 배경 지식의 결여로 네. 인해 이게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아까 김상욱 교수도 어떤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완전 이공계 스타일인데 제가 방금 이걸 오히려 우리 아빠한테 갖다서 보여줬으면 읽다가 이런 거는 읽을 수 없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오히려 흥미롭다기보다는 너무 틀린 것도 많고 그렇다고 얘기하고 그 수진 씨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을 좀 더 소설로 접근해서 문학과 비문학의 경계에서 그렇게 접근해서 보면 오히려 재밌을 수도 있겠다. 전공 네. 지식과 상관없이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왜냐면은 실화니까 어떤 그런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역사적인 기록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누구랑 만나서 누구랑 서신을 보내서 뭐 어떻게 돼서 완성이 됐는데 그래서 싸웠다가 마무리됐다. 이게 플롯으로 이미 완성이 돼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작가의 역량으로 조금 재밌게만 해주면 완벽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작가는. 솔직히 우리도 실록에 있는 거 한 줄 단서 가지고 대장금 그쵸. 같은 것도 그렇죠. 재밌게 보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더라 네. 이런 걸로. 뭐 어떤 신화가 있었는데 상당히 총애를 받다가 실록에 몇 년 이후로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니 문초를 받아 죽은 것 같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극이 재밌는 거고. 이어서 수진 씨도 아까 그 수학과 과학에 대해서. 수학과 과학이 좋은 이유? 글쎄요. 저는 약간 항상 궁금한 게 많아서 저도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과 수학이 찍먹하면 진짜 재밌거든요. 과제를 할 때 죽을 맛이에요. 문제를 별로 풀고 싶지는 않거든요. 뭐 설명 들을 때는 아 저렇게 해서 풀리는구나 하고 되게 재밌는데 막상 집에 가서 하려고 그러면 진짜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다가 시험 기간에 급하게 공부하려고 그러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락치기 하니까 망하고 그런 건데 그 궁금증이 저는 항상 많아서 저 어렸을 때도 진짜 지금은 질문이 줄어든 편인데 이제 정규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질문이 진짜 많아가지고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 잘할 때 한마디도 쉽지 않고 다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거 왜 그런 거야 네. 이럴 때.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거미가 날 줄을 모르잖아요. 날 수가 없는데 거미는 항상 이쪽 나무에서 저쪽 나무로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치는 거냐. 네.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거미는 왜 날 줄을 모르는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거미줄이 항상 가 있어? 아빠가 다 설명해 주셨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바람을 이용해서 한대요. 그쵸. 그 길게 네. 번지 점프 하듯이 해서 이렇게. 네. 바람이 이렇게 쭉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쭉 붙이면 여러 개 중에서 하나가 성공을 하면 이제 그거를 타고 쭉 가는 거죠. 근데 그런 자잘한 어떤 의문을 가졌던 게 이제 단연간 쌓였잖아요. 언뜻 스쳤던 것들이. 근데 그런 게 수학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였어 하는 희열이 있어요. 그랬구나. 네. 진짜 그런 희열이 있었겠네요. 네. 이 현상이 이렇게 네. 설명되는구나. 저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잘 멍청한 사람 같아서 어디가 잘 얘기 안 하는데 물투생투를 했거든요. 네, 생투 그렇죠. 이런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요? 진짜 또라이 같아서 잘 얘기 안 하는데 근데 물투보다 생투를 할 때 훨씬 재밌었던 게 생물들이 이 안에서 몸 안에서 대사를 하는 생화학적인 그 화학 반응이 나와요. 무슨 반응을 거쳐가지고 무슨 물질이 됐다가 뭐가 돼서 이런 대사를 통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뭐 식물들은 광합성을 어떤 화학식을 이용해서 하는지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사이클이 수능에 나오거든요. 그 사이클을 외워야 되는데 안 외워도 외워지는 거예요. 너무 재밌으니까. 네, 그런 소소한 어떤 희열이 있다. 근데 공부는 하기 싫다. 그렇습니다. 찍먹하면 정말 재밌다. 이렇게 찍먹해 주시니까 좋네요. 이게 찍먹이구나 싶네요. 네. 물투는 그러면 이론 물리학 같은 게 주로 다뤄지나요? 초반에는 일반적인 그 뭐 속도랑 가속도 이용해 가지고 어떤 물체가 어떻게 이렇게 그죠? 뭐 저항이 없을 때 물론 저항이 없을 때 이야기인데 뭐 떨어지거나 뭐 그런 거를 계산하는 식이 나오고 나중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래서 물투도 애들이 이제 학교에서는 보통 정규 교육 과정에 하는데 수능이 끝난 이후에 다루니까 아무도 관심도 없고 해도 선생님들도 피차 관심 없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데 정말 설명해 주면은 저는 재밌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이게 이 수능이 인생의 거의 20살 이전까지의 전부인 이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에게 진짜 그래서 이게 진짜 명암이 큰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현님은 화투랑 뭘 하셨나요? 전 생명 원 했어요. 생명 원. 근데 사실
타투도 흔치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 툴을 웬만한 사람은 잘 안 하거든요. 그 네. 툴을 2개 하신 거는 좀 네. 좋게 현명하지. 표현하면 네. 엄청 엘리트고 좀 시쳇말로 사이코. 여기 나오는 이 기행을 하는 이 남자들과 같은 그런 거 아닐까요? 여기 있었네요. 괜히 좋아한 게 아니었다. 물투가 사실 수능 때 응시 인원이 한 4-5천 명 네, 맞아요. 정도로 맞아요. 알고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응시생이 네. 한 20만 명 중에 네. 진짜 선택을 잘. 그래서 제가 했을 때 4천 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좀 적어가지고 사실 의대 갈 사람 아니면 치는 안 게 하는군요. 의미가 없는데 진짜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즐기셨다고 하니. 네. 네. 그게 이제 오늘날에 이거를 읽고 잠깐 즐긴 초석이 됐다. 네. 잠깐 좋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가볍게 좀 끝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저랑 재하 씨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지구상에 나 같은 사람만 있다. 지구의 현 상태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 정말 편하게 좀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뗀석기에서 좀 지난 그 수렵 활동을 하고 있을 정도까지만 발전했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뭐 내가 남아 있었다면 좀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재하 씨는 이 지구에 재하 씨만 70억 명이 있습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일단 겁이 매우 많기 때문에 네. 다들 굉장히 오래 살지 않을까. 뭔가 호기심을 억누르는 그 두려움, 공포, 겁이 지구 인구가 70억 or more 네. 그렇지 않았을까 아.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진짜 겁이 많아서 학교 다닐 때 피구하잖아요. 네.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 진짜요? 실력이 좋은 게 아니고 너무 무서워서 공에 모험을 맞을까 하지 봐. 않아서. 네, 진짜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러면 근데 이제 수렵 활동 못 하니까 네. 뭐 이렇게 방울토마토만 약간 따먹다가 죽는 거 비건으로 아닌가요? 사는 거죠. 아 비건으로. 비건. 이게 인류의 이식 생활사가 변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비건으로. 채식 위주로? 인간이 네. 최약체였겠네요. 그죠. 호랑이들 막 인간 잡아먹고. 근데 어, 보면 그러네. 코끼리도 채식하는데 강체잖아요. 아 인간도 더 커졌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채소 많이 먹어도 콜레스테롤 많이 올라오고 이러잖아요. 그니까요. 그리고 약간 좀 살아남는 그 진화라고 하나요? 네. 그게 뭔가 발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살아남는 구조가 맞죠. 네 맞아요. 네. 잘 그쵸? 선택해서. 그래서 뭐 비건이면 단백질을 섭취를 못하니 콩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오래 살아남고 그래서 콩을 많이 먹어야 된다. 콩을 많이 먹어 오래 산다. 이런 식으로 또 그 나름의 어떤 정보가 축적되지 않았을까. 그러네요. 하는. 그러네요. 그 동현님은 또 동현님만 있다면 저 상상도 하기 싫은데요. 우선 아마 전 인류가 집단 우울증에 빠지지 않았을까. 우울하신 상태인가요? 왜냐하면 제가 그 MBTI가 INFJ인데 아, 이 부류 사람들이 좀 기본적으로 음침해요. 좀 그쵸. 뭐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은데 그 와중에 좀 이상주의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그쵸. 이 자리에 없는 챈들러 씨나 NF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다들 뭐 밤하늘만 바라보면서 죽을 날을 약간 그런 거 기다리는. 아니에요? 이렇게 살 바에는 죽음을 달라. 근데 이런. 그럴 용기는 또 없어요. 생각만. 나 죽어야지 하고 이게 절벽에 올라가서 별 보다가 내려오고 이런. 인류가 되게 영적으로 발전하지 네, 않을까? 그렇죠. 철학이 발달했을 네. 것 같아요. 어떤- 영적으로. 네. 아니 뭐 과학 수학 이런 거는 몰라도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상당히 아름다운 종족이겠네요. 약간 천문학이 또 발달하지 않았을까요? 별을 그렇게 그쵸. 본다면 네. 그걸 기록하고자 하는 충동 그렇죠. 그런 열병이기 음. 때문에 수진 씨는 저요? 수진 씨만 70억 명. 저는 약간 무모한 스타일이라서 진작에 절멸하지 않을까. 막 호랑이랑 싸우고. 또 뭐 물에 뛰어들고 판때기 타고 물 막 그쵸, 파도 서핑하고. 타고. 저 약간 모험심이 강해가지고 진작에 다 죽고 없죠? 예, 그럴 것 같아요. 책 갈, 피.
자, 이 책을 읽고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을 꼽아보는 책갈피 코너입니다. 먼저 저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64페이지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레크 미히 암 아르슈 프리스 샤이시의 운트 크래피어 이게 내 똥구멍을 핥아라 똥 처먹고 죽어버려 이 문장인데 저희 레크 미히 암 아르슈가 저 모차르트의 공명이거든요. 퀘일 번호 231번 레크미 암 아르슈 이런 걸 제목으로 예. 한 거예요, 베토벤이? 모차르트가 모차르트가 작곡한 내린 나장조의 캐논입니다. 1782년 빈에서 작곡된 것으로 추정됐고 독일어 가사가 붙어 있습니다. 육성부의 돌림 노래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파티하면서 부르려고 작곡한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이 나올 때 레크미야 마르슈 이 머릿속에서 한번 맴도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봤지? 근데 여기서 봐가지고 생각이 났습니다. 이 음악의 일부도 넣어주시나요? 제가 살짝 붙여주시나요? 텐더러 씨가 넣겠죠? 그걸 발견해내시더니 저는 들으시고 여기서 이 레크미에마 아르슈가 그나마 여기서 좀 재밌는 문장이잖아요. 이 책에서 그래서 한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하 씨의 책갈피는요? 네, 저는 페이지 110쪽 심장에 나오는 거고요. 생의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그의 관점이 현실과 어찌나 동떨어졌던지 그는 총체성을 인식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의 성격 중에서 남은 것은 누더기뿐이었다. 끊임없는 명상의 세월이 인간의 인격을 구성하는 가느다란 실들을 갈갈이 찢어놓아 그는 넉마가 되었다. 와우, 넉마가 되었다. 넉마가 됐다. 이게 제 약간 감상이기도 해요. 이 사람 아까 360도 돌아버린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넉마가 되어버렸다. 넉마가 되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수진 씨의 책갈피는요? 제 책갈피는요. 71페이지에 슈바르트 실트 특이점의 단편에 실려 있는데요. 슈바르트 실트가 이 해를 풀고 나서 블랙홀의 존재를 알고 고뇌하는 내용인데요. 슈바르츠 실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은 것은 이것이었다. 물질이 이런 종류의 괴물을 낳는 경향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 정신과도 상관관계가 있을까? 인간 의지가 충분히 집중되면 수백만 명의 정신이 하나의 정신 공간에 압축되어 하나의 목적에 동원되면 특이점에 비길 만한 일이 벌어질까? 슈바르츠 실트는 그런 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니까 과학자 이거는 뭐 픽션이긴 하지만 과학자라고 해서 우리 이 사람과 동떨어진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야말로 현 시대의 본인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누구보다도 걱정하고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현님의 인상 깊었던 문장은요? 저도 그 슈바르츠 실트 특이점에 나오는데요. 70페이지에 그 진짜 두려운 것은 특이점이 맹점이며 기본적으로 불가지라는 사실이라고 그는 말했다. 빛은 특이점에서 결코 탈출할 수 없으므로 우리의 눈은 특이점을 볼 수 없다. 우리의 정신 또한 특이점을 이해할 수 없다. 특이점에서는 일반 상대성 법칙이 여지없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이 있는데요. 저기서 좀 제가 꽂혔던 단어가 불가지라고 이제 이해 자체가 안 된다고 표현했잖아요. 이게 자신이 찾은 법칙이 결국 무지를 낳았다라는 표현 같았어요. 그리고 이게 결국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맞닿아지는데 그 리처드 파인만을 아시나요? 네, 그 들어봤어요. 엄청 유명한 물리학자인데 그분의 어록 중에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상에서 라는 말을 남겼거든요. 그분은 이제 거의 당대 지금까지도 최고의 물리학자로 꼽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 파는 사람들이 물리학자나 과학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남긴 그분들도 사실 지금 보면 엄청 대단하다고 여겨지고 다 알 것 같은데 본인들도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그 당시에는
참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단 파고들어서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자기도 발견한 거에 대한 의미도 모르겠고 뭐 아인슈타인도 지금 보면 뭐 정적 우주론이든가 뭐 양자역학 부정한 것들 뭐 그런 잘못된 주장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학자들의 끝없는 도전 정신과 열정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저는 이런 불확실이 보이면 좀 포기하는 스타일이라서 확실한 회피형 인간입니다. 저도.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걷는 사람인데 그런 정신적인 열반이라고 해야 될까 좀 멋져가지고 진짜 너바나. 네. 과학의 불멸한 영혼. 그러네요. 진짜 읽으실 땐 몰랐는데 해석을 곁들이시니까 극단의 지성으로 발견한 무지. 그죠? 사실 지금도 모르죠. 양자역학의 그 태동 자체는 그런 움직임의 본질은 모르지만 그냥 받아들이자라고 한 거잖아요. 얘가 왜 순간이동하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써보자 해서 기술들이 탄생했고 그래서 이야기를 멈출 때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연장선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군요. 앞으로의 제 별점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향을 끼치겠네요. 바로 얘기를 들어볼까요? 오늘 한 줄 평가 별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씨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고도로 발전한 과학은 예술과 구분할 수 없다. 5점 만점에 4.5점입니다. 이야, 좋습니다. 그리고 로맨스 정입니다. 45페이지부터 나는 이 책을 이해하길 멈췄다. 45페이지가 프러시안 블루까지. 아프리칸 블루까지 예, 저랑 비슷하시네요. 예, 멈췄습니다. 저는 5점 만점에 1점. 와우. 1점. 네. 그다음 재하 씨는요? 네, 저는 별점은 3.5점. 오. 이거는 근데 저희 감상과 약간 분리해서 그래도 아는 게 모르는 것보단 낫다. 그래서 읽었을 때 사실 제가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 그 책을 산 적이 있어요. 나도 네. 이제 좀 심오한 것을 이해해보고 싶다. 표지도 되게 이렇게 고양이가 진짜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서 봤는데 그 책을 그래도 좀 읽고 보니까 그 양자역학이나 그 슈레딩거 얘기 나올 때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 또한 역시 모르는 것보단 아는 게 낫기.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면 전후에 축적되는 거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5점 네.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동현 씨는 한 줄 평가 별점을 매기신다면?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리다가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세상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를 좀 차용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길 멈출 때를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가름하고 싶은데 그래도 저는 별점은 3.5점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도전 자체가 사실 과학이랑 그런 성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도전하는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뭐 제가 요런 책을 다른 책이 있는데 모르는 거일 수도 있지만 살면서 처음 읽어봤는데 받아들이긴 힘들었으나 정말 색다른 시점을 보았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마치기 전에 동현님의 오늘 출연 소감. 출연 소감이요? 예, 오늘 어떠셨는지. 제가 이거 책이 좀 뭐라지 말하기 좀 힘들어가지고 준비를 좀 못하는 것도 있고 좀 요즘 바빠가지고 많이 스크립트를 못 잡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해본 적이 처음이거든요. 뭐 책을 맨날 방구석에서 혼자 읽는 스타일인데 다양한 분야에서 좀 색다른 시점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안 짜오셨어도 그러니까요. 로맨스 정이나 저보다 더 훨씬 더 깊은 유의미한 얘기를 점. 하셨네요. 뭐 그렇게 비행기 안 띄워주셔도 돼요. 이거 진짜로 저는 힘이 됩니다. 네, 맞아요. 네. 70억 명 얘기는 하고 있었는데 저는. 맞아. 저도 소감 말할래요. 네, 재하 씨는 저 2주 동안 2주 동안 그 챈들러 씨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는 이제 제 겁니다. 너무 재밌었고 그 항상 제가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녹음을 하게 돼요. 9월에. 그래서 뭐 올해도 약간 연례 행사처럼 온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았고
작년 꿀벌과 천둥 때 네, 맞아요. 저 소개해 주실 때 누군지 모르겠는데 흔한 게스트라고 저를 흔한 게스트요. 네 그래서 저는 아닌 것 네.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흔하지만 더 소중한 그런 게스트로 거듭나고 싶어요. 네.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실 때마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감사해요. 정말로 정말로. 아 그리고 저도 또 말씀드리면은 저도 이제 한 2주간 쉬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항상 방송에서 이렇게 가끔씩 얘기했지만 대소사를 준비하고 있다. 네. 그 대소사가 이제 네. 이뤄지게 돼서 네. 제가 어떤 로맨스 정의 네, 로맨스의 끝이 로맨스의 뭐 끝이라고 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분기점. 그렇죠. 그냥 과정 중에 하나를 네. 제가 겪게 돼가지고 저도 잠깐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빈자리는 또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또 아시는 분이 또 채워주실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그분도 이 자리는 내 거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경쟁이 네. 치열하네요. 자 그럼 저희 인사 나눌 텐데 동현님이 혹시 친구분들이랑 이렇게 헤어질 때 어떤 식으로 인사를 하시나요? 아 저는 좀 쿨하게 하는 편이긴 한데 네. 뭐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뭐 우존파 이런 걸로 할까요? 우존파 네. 우리 존재 파이팅인가요? 역시 센스가 있으시네요. 사회생활을 제가 또 청바지 이런 거 딱 빠삭해서 건배사 이런 거 아 그럼요 아하. 청바지 뭐 여러 개 했는데 음. 우존파 좋네요. 우존파. 그럼 우존파로 저희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우존파.